자, 잠깐 쉬시면서 앞에 내용 잠깐 복습 좀 하셨나요?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한번 보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책 164페이지 문제 17번.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가장 잘못된 것. 문제가 영세율과 면세 비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해서 영세율뿐만 아니라 면세 둘 다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나오면 어렵지가 않으니까 공부를 할 부분이고 출제도 가끔씩 자주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동그라미 1.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 또는 용의를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도 선택에 의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면세 사업자도 면세 포기 가능하다. 조금 아까 배웠죠? 면세 포기 가능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다. 승인 필요 있다 없다? 과세관청 승인 필요 없다. 그리고 면세 포기하면 몇 년간 다시 면세 사업자 못해? 3년간. 요거 세트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세 포기 가능하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승인 필요 없다. 포기하면 3년간 적용받지 못한다. 동그라미 2. 영세율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자 등록 등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한다. 영세율 사업자도 결국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예요.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인 사업자에게 0%의 세율을 적용시켜주는 혜택이니까 당연히 부가세법상 의무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 있다. 맞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3. 토지의 매매와 임대는 모두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모두라고 한다면 우선 틀린 말이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토지의 임대, 우리 토지의 임대 앞에서 봤는데 면세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토지의 임대라는 말만 썼나요? 아니에요. 이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 주택, 부수토지라면 임대하는 경우 면세이지만 주택, 부수토지가 아닌 과수원이나 전답 등에 대한 임대 또는 주차장, 내가 상대방이 주차장을 쓰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임대해 주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주택 부수토지의 임대 및 토지의 공급은 면세가 맞다. 그러나 임대는 이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리 되니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모두 무조건 이런 말 나오면 한번 의심은 해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모르더라도 내가 시간이 없어 찍겠다라고 한다면 전혀, 무조건, 모두, 절대 이런 문구가 있으면 오답일 확률이 크니까 찍더라도 좀 노하우 있게 찍자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면세 사업자는 재화의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그래서 부분 면세 제도라 했다. 부분 면세 제도라고 했었죠. 매입세액 환급받을 수 없으니까. 반대로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액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완전 면세였고, 요거 두 개 기억해 주신 다음에 다음 문제 19번 165페이지 문제 16번.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 쉽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면세 대상 여부 해서 앞에 어떤 항목들이 면세인지 아닌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1. 토지의 공급은 면세. 계속 반복이 되죠. 토지의 공급은 면세, 토지의 임대는 주택 부수토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 면세에 구분이 되고, 고속철도 여객 운송 용역은 원칙은 면세이지만 느낌적으로 빠른 것들, 고속철도, 고속버스 이런 것들은 과세다 해서 답은 2번이겠죠.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은 과세라고 보면 돼요. 3번. 미가공 식료품은 국내 국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국내 국에 상관없이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 4번. 무연탄, 연탄 같은 것들도 당연히 면세였고,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공급은 뭐고 어떤 항목들을 영세율, 면세율을 볼 것이냐 항목들을 배웠다면 이제는 얼마를 과세 대상으로 볼 거냐예요. 과세 표준은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의 발행 대상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과세 표준은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밑줄 부가가치세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과세 표준이란 부가세 산출 대상이 되는 금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과세 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해요. 과세 기간 동안 합한 금액. 발행 대상 금액들이 합쳐져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해야 돼. 그렇다면 내가 판매한 매출 금액 모아 부가세 과세 대상 부가세 산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과세 기간 동안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가세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제 용어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많이 헷갈리시는 게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를 같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는 이제 확연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에요. 그러니 공급 가액은 공급 대가보다 더 적겠죠. 그래서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의 용어 구분해 주시고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 공급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 기억해 주시고 상황별로 일반 원칙별로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볼게요. 자, 첫 번째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내가 물건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함으로 인해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를 그 과세 표준으로 보겠다. 일반적이죠. 두 번째, 금전 외의 대가를 받거나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안 받고 물물 교환한 거야. 그렇다면 내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또는 내가 물건을 줬는데 돈을 안 받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대가를 낮게 받은 경우, 싸게 팔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내가 공급한 재화의 용역의 시가로 보겠다.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내가 공급한이에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내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보겠다. 외상 판매 및 할부 판매 공급한 재화의 총 과액, 내가 물건 주고 할부로 팔았다. 지금 당장 100원짜리 팔았는데 지금 당장 10원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10원이 과세 표준이 아니라 100원이 되는 거죠. 100원짜리 팔았는데 얘 10원, 20원, 30원, 40원 나눠서 받았다, 할부 판매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100원 총 과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당연한 거겠지. 그 외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기 어떻게 됐어요? 이 세 가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에서 얘는 세 가지 장기 할부 판매 조건부 계속적 공급 시기 언제였어요? 그렇죠. 각 대가를 받은 때, 각각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 시기로 볼 테니 과세 표준도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총 금액이 아니라 각각의 대가를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보겠다. 그렇다면 과세 표준에 포함시킬 것은 무엇이고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이거 지금 당장 팔면 400원인데 너 이거 할부 적용 받으니 여기에 이자 쪼로 10원 더 받을게. 할부는 당연히 그 안에 할부 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할부로 산다 하더라도 그 할부금 안에는 이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자도 나의 수익이 되겠지. 할부를 해주는 대신 추가로 돈을 받는 거니까, 이자로 돈을 더 받는 거니까 당연히 할부 판매에 대한 이자 상당액 이 10원도 과세 표준에 포함이 돼서 내가 410원에 팔았구나 라고 보겠죠. 두 번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료 등 물건의 가격에 포함시켜야겠다. 우리 재무회계에서 유형자산 또는 재고자산 취득가액 기억나세요?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도 재고자산, 유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파는 사람은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당연히 물건 파는 가격에 포함시켜야겠죠. 사는 사람은 이거 취득가액에 포함을 하고 파는 사람은 판매 가격에 포함시켜야겠다.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마일리지 상당액. 내가 400원짜리 팔면 너 우리 회사에 물건 10포인트 살 수 있는 포인트 줄게 라고 한다면, 그 마일리지도 우리 물건 판매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마일리지만큼 나중에 내가 물건 줘야 되잖아. 물건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으니까 마일리지 만큼 판매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회계적으로 가면 이 마일리지가 소멸이 될 때 어떤 회계 처리가 될지도 연관돼서 나오긴 하는데, 그건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은 여기서 생략을 할게요. 자, 다음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우리 이거 제가 별표 치고 갈게요. 별표 한 3개 정도. 시험에서 다음 중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또는 다음 중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로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상황에 과세 표준 금액을 구해라 라고 해서 매출액 얼마, 해당 이자 상당액 얼마, 포함시키는 것 금액 얼마 해서 과세 표준 구해라 라는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포함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우리 이거 앞에 재무회계에서 배웠었죠. 수익 인식에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거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우리 서로 이제 얘기 통하죠. 자, 통하리라 간주하고 통했을 것이다 간주하고 말씀드리면, 매출 애누리 뭐예요? 야, 이거 물건 하자 있는데 나 그냥 살래. 상대방 입장에서, 야, 이거 문제 조금 하자 있는데 내가 그냥 구매할게. 대신 좀 깎아줘.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뭐예요? 야, 나 이거 샀는데 별로라서 그냥 반품할래. 그럼 당연히 판매한 거 아니니까 과세 표준에서 빼야겠지. 포함하지 않아야겠지. 팔린 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매된 것으로 보지 않겠다. 어떤 것?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할인은 뭐야? 결제 빨리 해주니까 고마워. 조금 깎아줄게 라고 한다면 판매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깎아준 금액 400원이었는데 매출 할인 금액 이 중에 10원이 있다 라고 한다면 400원 중 이 10원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겠지. 즉 390원만 과세 표준이 돼야겠죠. 그래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거나 멸실된 것, 당연히 판매된 걸로 보면 안 되겠지. 다시 또 줘야 되니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내가 판 게 아니겠죠. 책임이 누군가에 있냐에 따라 달리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달하기 전에 멸실되거나 손실된 것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겠다. 세 번째, 공급과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반대로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국가보조금, 공공보조금은 과세 표준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는데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번째 별표 하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중에 이자 상당액은 포함시켰는데 선생님 왜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나요? 자, 연체이자는 내가 물건을 다 판 이후에 돈을 안 주는 거야. 판매된 이후, 판매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사건이라 얘기지. 그러니 연체이자는 과태료 성격에 불과하니까 얘 물건 판매 금액에 포함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판매까지 다 확정이 됐어. 판매 과세 표준 확정이 된 이후에 너 이거 돈 안 줘? 왜 안 줘? 연체이자 내놔. 라고 하는 것은 판매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연체이자와 이자 상당액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 예전에 커피숍에서 이제 테이크아웃 해갈 때 이 컵에 대해서 환경을 위해 보증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50원 정도. 그래서 이 컵 같은 거 다시 가지고 오면 보증금 돌려드릴게요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위해 일정 부분 받은 금액은 판 게 아니죠. 나중에 가지고 오면 돌려줘야 되니까 해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의 회수, 용기의 회수가 이제 확정이 됐어. 안 가져오는 걸로 확정이 됐어. 이 기간 동안 안 가지고 오면 안 돌려드려요 라고 한다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파는 걸로 보겠죠. 이 용기. 원칙은 받은 보증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회수가 되지 않을 것이 확정이 됐다면 그때의 물건 판 걸로 볼게. 과세 표준에 포함한 걸로 보겠다. 이것도 같이 이어서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은 넘어가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포함하는 것을 배웠다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용어 구분 같이 잘 해주셔야 돼요.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공제하지 않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은 과세 표준 자체에 금액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공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물건을 판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됐다, 어떤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그 비용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할지 말지예요. 자, 보시면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대송금은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다. 내가 물건을 팔고 상대방한테 이제 리베이트 같은 것들, 구매자한테 이거 우리 물건 사줘서 고마워요, 우리 물건 좀 사주세요 라고 리베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물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물건 100원짜리 팔면서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를 나중에 20원만큼 줬다. 매출 100원짜리 했는데 여기에 리베이트로 20원 줬다라고 하면 100원에서 20원 차감한 80원만 과세 표준으로 잡는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100원 다 매출로 잡아라. 얘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해라라는 거예요. 우리 손익계산서 배웠죠? 해서 매출
매출에서 차감하지 말라.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말고 별도의 비용, 판관비로 인식을 해라라는 거예요. 되셨죠? 하자 보증금도 동일해. 하자 보증금은 물건을 팔았는데 나중에 물건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 돌려줄게 해서 보증금 쪽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돌려줄 돈이니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니까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마. 얘도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해라. 되셨죠? 대손금은 물건 팔았다가 받을 돈 중에 나중에 못 받은 돈이잖아. 그러니 판매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니까 얘도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손금 못 받은 돈, 물건 팔았지만 못 받은 돈에 대해서 공제하지 마. 다만 너 부가세에서는 대손세 공제라고 혜택을 줘요. 대손세 공제. 그래서 과세 표준 매출 금액에서 빼는 게 아니라 별도의 세 공제로 혜택을 줄 테니까 너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마, 빼지 마 라는 내용이에요. 요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 다음 내가 물건을 팔고 원화로 받았으면 그 대가, 이제 원화 금액이니까 그 금액으로 하면 되는데 내가 물건을 팔고 외화로 받았어. 달러나 엔화, 외화로 받은 경우 어떻게 그 금액을 원화로 할지, 원화 대상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보겠다. 우선 내용 먼저 보실게요.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원화로 환가한 경우, 내가 달러를 받았는데 공급 시기 이전에 받아서 받자마자 원화로 환산했어. 그런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잡겠다. 환율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환율이 변동이 있으니 어느 때의 환율을 적용할지 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공급 시기 전에 달러 받고 그 전에 바로 받자마자 원화로 환가했으면 환가한 금액, 공급 시기 이후에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로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잡겠다. 두 가지 경우죠. 공급 시기 이전에 달러 받고 외화로 받아서 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 공급 시기 이전에 외화로 받았거나 공급 시기 이후에 외화로 받았으나 아직 원화로 환산하지 않은 금액, 원화로 환가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공급 시기의 환율로 적용해 주겠다. 그럼 환율은 공급 시기 이전의 환율 또는 공급 시기의 환율 두 가지만 적용이 되겠죠. 자, 표로 보시면 (1월 1일) 그리고 (2월 12일) (3월 15일) 1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해서 우리 물건 1000불, 물건 팔고 $1000 받기로 했다. 2월 12일에 환율은 1000원, 3월 15일 날 환율은 1200원. 1월 1일 날 우리 물건 팔기로 계약하고 $1000의 물건 팔기로 계약했다. 공급 시기는 3월 15일이다. 공급 시기는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 날 제품을 인도하기로 했어. 그렇다면 원칙의 공급 시기는 3월 15일이다. 그럼 과세 표준 얼마로 할 거냐? 자, 케이스 1. 공급 시기 전에 2월 12일 날 2월 12일 대가 수령하고 $1000 모두 환가한 경우, 2월 12일 날 공급 시기 이전에 외화 $1000 모두 받았고 그때 바로 환가한 경우에는 과세 표준 얼마냐?
$1000 곱하기 환율 얼마? 1000원 해서 1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잡겠다. 얘는 쉽죠? 공급 시기 이전에 외화를 받은 경우로서 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즉 2월 12일 날 환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자, 케이스 두 번째. 공급 시기 이전에 $1000를 받았는데 2월 12일 날 $1000를 받았는데 이 중에 천불 중에서 2월 12일 600불만 환가한 경우에요. $1000를 미리 받았는데 이 중에 600불만 원화로 바꾸고 400불은 그냥 가지고 있어, 외화로. 그렇다면 600불과 400불을 언제의 환율로 곱할지 달리하겠다. 자, 600불은 공급식 이전에 환가했으니까 그 환가한 금액으로 적용해야겠다 해서 얼마? 2월 10일 환가한 날에 환율을 곱해주고 나머지 400불은 아직 환가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 공급식이 지났는데도 외화로 가지고 있어. 400불. 그렇다면 이 400불의 과세 표준 언제 환율로? 그렇죠. 이 공급 시기의 환율을 적용하겠다 라고 해서 이 400불은 1200원의 환율을 적용시켜 주겠다 라고 해서 금액 114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다. 케이스 1과 2번 구분되시죠? 공급 시기 이전에 모두 환가한 경우, 케이스 2번 공급 시기 이전에 일부만 환가한 경우. 만약에 케이스 3번 모두 환가하지 않은 경우, 그럼 1000불 받았는데 얘 계속 1000불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1000불 곱하기 얼마? 언제 환율? 그렇죠. 공급 시기의 환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곱하기 1200원 라고 한다면 12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지. 상황별로 외화를 받는 경우 상황별로 과세 표준 달리하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 계산 문제 나오는 경우 있었어요. 계산 문제 나왔었고 언제 환율 적용할지 그것만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무 문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기억해 주시고 다음 143페이지 하단 143페이지 하단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 가격과 기타 등등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 내용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관세 가격에 기타 관세 등 합한 금액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세까지 교육세까지 이거 항목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관세 가격에 기타 세금들 주세, 교육세 등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44페이지. 그렇다면 특수한 경우에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자. 동그라미 1, 양가로 1. 공통 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내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겸용하는 사업자야. 우리 신문사 같은 경우 신문 수입도 있지만 광고 수익도 있었죠. 광고 수익은 과세. 그래서 같이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데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파는 거야. 내가 신문 영업과 광고 영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샀어. 1000만 원에 샀는데 이거 자동차 사다가 팔 거예요. 그럼 이 자동차는 면세 사업에도 썼던 거고 과세 사업을 위해서도 썼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살 때는 1000만 원에
1000만 원 살 때 부가세를 100만 원, 100원, 1000원이랑 100원이랑 하죠. 부가세 100원을 부담했어. 해서 총 1100원에 자동차를 사왔는데 얘 물건 좀 타다가 한 400원에 팔 거야. 중고로 판매할 거야 라고 하면 이 400 중에 어떤 부분은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세금을 안 걷어야 되고 과세 부분에 사용한 부분은 세금 매겨야겠죠. 과세 사업자가 과세 물품 팔 때는 부가세 걷으니까 얘 면세분과 과세분으로 구분을 해줘야겠구나. 물건 팔 때 해서 면세분은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분은 부가세를 부과를 시켜야겠으니까.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해서 그럼 어떤 비율로 안분을 할 거냐? 밑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즉 400원을 직전 동그라미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내가 1기예요. 1기, 2기가 있는데 7월 2일 날 400원에 중고차를 팔 거야. 얘 안분하려고 봤더니 언제 기준으로? 직전 과세 기간 기준. 그렇다면 1기 과세 기간에 매출 기준으로 1기를 봤더니 면세 매출이 200원 그리고 과세 매출이 400원이다 라고 하면 100원 대 400원 할까요? 100원 대 400원. 면세 매출 100원, 과세 매출 400원이었다. 공급가액이 면세는 100원, 과세는 400원이었다 친다면 이 400원을 500분의 과세기 부분이 400으로 안분을 하자.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니까 부가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 면세를 구하자는 게 아니라 과세되는 부분, 즉 과세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겠다. 직전 과세 기간 총 공급가액인 500원 중에 400원 기준으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을 하겠다. 언제 기간? 직전이라는 거 동그라미 별표 치시고. 그런데 공통 매입세 우리가 물건 샀을 때 내가 건물을 산 거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총 500원 주고 샀어. 그런데 여기에는 50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었어. 그래서 550원 주고 샀는데 이 50원 VAT 50원 다 매입세 공제 해주면 맞나요? 아니겠지. 나 이거 건물 과세와 면세 사업에 같이 쓸 거야 라고 한다면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세 사업자는 당연히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 공제 해주고 면세 사업자는 부분 면세 제도로서 매출에 대해서도 과세 안 할게 대신 매입에 대해서도 공제하지 않을게 라고 하니까 이 50 중에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고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할게 라는 규정이 서야겠지 해서 얘 30은 공제받고 20 면세에 대한 부분은 공제받지 않았어. 이 기준을 면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건물 중에 60%는 과세를 위해 쓸 거고 40%는 이 면적 기준으로 면세를 위해 쓸 거야 해서 이 매입세액 안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면적 기준으로 안분을 했다면 물건을 샀을 때 얘 다시 건물 팔 때
동일하게 면적 비율로 하라는 거예요. 자, 상황 보실게요. 다음 경우에는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지 않고 사용 면적 비율로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동그라미 1. 예정 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 안분한 경우 또는 확정 사용 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 안분한 경우 정산 또는 증가된 면세 사용 면적 비율로 재계산한 경우에는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해라. 해서 내용 보시면 공급가액 500원에 400원에 팔 거면 500원에 주고 샀다가 400원에 팔 거면 400원을 직전 과세기간 직전 동그라미 과세 사용 면적 기준으로 면적 동그라미 해서 공통 매입세액을 예정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면적 비율로 다시 안분 계산하라는 거예요. 살 때 면적 비율로 안분했으면 팔 때도 면적 기준으로 안분해라 라는 거.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너무 면세 비율이 미미하니까 적으니까 귀찮으니까 이 경우에는 안분 계산하지 마. 내용 보실게요. 안분 계산 제외. 다음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내가 400원에 팔았으면 이거 다 과세 표준으로 잡아. 면세와 과세 구분하지 말고 그냥 너 이거 다 판 걸로 봐. 왜? 면세 부분이 미미하니까. 자, 동그라미 1.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과세 기간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총 공급가액 기준 중에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5%도 안 되는 거 뭘 안분해 귀찮으니까 다 과세로 봐 라는 거예요. 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물건 파는 금액이 이 400원이 총 5천만 원 이상이면 안분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안분해. 되셨죠? 동그라미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면세 비율 상관없이 이 금액 50만 원 미만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다 과세로 봐. 어떻게 보면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 같기도 하죠. 나쁜 거죠, 결국에는. 금액 작다고 혜택 주는 게 아니잖아. 금액이 작으니까 너 이거 다 과세로 봐. 나는 면세도 쓴 건데 면세 사업도 하는데 금액 작다고 안분을 하지 말라. 다 과세로 봐라. 이건 혜택이 아니라 과세를 더하는 개념이세요. 동그라미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를 위해 팔린 것으로 보겠다. 이 둘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거예요. 국가가 세금을 조금 더 과세하겠다. 실질적인 금액보다 더 많이 과세한다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규 사업했어도 나 이번 기수에 과세랑 면세랑 같이 쓸 거야 라고 샀는데 단기에 바로 팔아버렸네. 1기, 2기가 있는데 이때 물건 샀는데 같은 기수에 팔아버린 거야. 그럼 직전 과세 기간이 없으니까 너 이거 다 과세로 볼게. 근데 나중에 보면 가혹하지 않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과세 관청을 싫어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안분을 제외한다. 그래서 세 가지 과세 표준 안분 제외하는 항목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얘 별표 한 2개 정도 이렇게 주시고, 마지막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과세 표준. 우리 재무회계에서도 배웠었죠. 유형자산 일괄 공급 해서 토지의 공급은 뭐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고 건물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과세다. 해서
과세와 면세를 일괄 공급하는 경우 어떻게 안분하냐? 원칙 밑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해서 안분해라. 내가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5억에 팔 거야. 5억에 팔 거야. 그런데 이 판매 금액 안분을 해야겠지. 토지와 건물로 합쳐서 5억에 팔았으면 토지분이 얼마인지 건물분이 얼마인지 구분해야겠지. 그래야 토지의 공급은 면세, 건물의 공급은 과세로 과세 대상이 구해질 테니까. 그럼 어떤 기준? 동그라미 1. 실질 거래에 따라 실질 거래가액에 따라 안분해라. 만약에 5억 중에 3억은 토지, 2억은 건물이라면 그냥 실제 거래가액으로 안분하면 되겠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실질 거래가액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1 기억 감정평가 금액 뒤에 우리 책 내용 145페이지에 있으니까 필기할 필요는 없으세요. 실질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감정평가 금액으로 안분해라. 토지, 건물, 토지 감정평가 받아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각각 안분해라. 만약에 감정평가 금액이 없다. 감정평가 금액 없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해라. 감정평가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감정평가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기준시가 금액으로 안분해라. 이 순서예요. 이 순서는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런데 토지는 기준시가가 있는데 건물은 기준시가가 없다. 둘 중에 하나만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기준시가가 둘 중에 하나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안분을 하고 나중에 만약 이 건물이 두 개다. 근데 건물은 기준시가가 있어. 근데 토지는 기준시가가 없어. 얘는 기준시가가 있는데 토지는 없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건물과 토지를 장부가액으로 안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기준시가로 다시 건물끼리 안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2차. 1차는 건물과 토지를 장부가액으로 안분을 하고 배분된 금액을 건물끼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실질 거래가액 원칙, 실질 거래가액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 없으면 기준시가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경우에는 우선 장부가액으로 안분을 하고 안분된 금액을 자산별로, 건물별로 기준시가가 있는 것들은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을 하겠다. 되셨죠? 계산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오면 어렵게 내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는 3번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나오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라 라고 나올 텐데 이거 관련 문제 제가 풀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가세는 145페이지 10%의 세율 원칙이다. 다만 영세율 관련 거래는 0%의 세율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세금 계산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발급 시기 언제냐, 발급 대상 금액 얼마냐, 세금 계산서 발행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세금 계산서 전반적인 내용 배울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시고 오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